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대담한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세 분이 오셨는데요. 서울신문 정치부 여당반장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의 특종 전문 기자라고 주장하는 김한 기자, 그리고 MBC 보도국의 실명요정 조승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승원 기자님, 지난 화요일 방송 끝나면서 많은 여운을 남기고 가셨어요. 예, 곧 경찰과 이 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 팀장과 방송 끝난 뒤에 통화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예고편처럼 진짜 통화하셨어요 그날? 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한 4번 정도 통화했어요. 4번이요? 바로 이 순간까지. 네, 문자는 수시로 주고받고 있고. 와, 누가 보면 지금 아직도 시경 캡인 줄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 좀 아껴두었다가 조금 이따 자세히 듣도록 하겠고요. 김한 기자, 지난 시간에 이 가짜뉴스 생산 유통의 중심에 있는 이 에스더 기도운동이란 단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뭐 이런 거 보도하면 항의, 뭐 협박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저희 회사 앞에 와서 한겨레 문 닫으라고 한 달 정도 시위를 하셨고요. 아, 이쪽 분들이요? 네, 5건 정도의 고소 고발을 해서 고소 고발까지 다 들어왔습니까? 네네, 수사를 받았습니다. 뭐 참고인으로. 직접 나가서 받으셨어요? 어떤 경위로 쓰게 됐냐 이런데 뭐 저희는 뭐 취재한 만큼 쓴 거라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종 전문 기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요. 작가님이 대본을 이렇게 그냥 써준 겁니다. 네. 네. 그럼 저기 앞에서 항의하시던 분들 김한 기자 막 그 이름 빨간색으로 막 써놓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나오라고 이제 소리 지르고 그분들이 노래도 만드셨어요. 한겨레 폐간송 노래를 만들어갖고 노래. 귀에 착착 감겨갖고 점심 시간에 이제 오셔서 시위를 하셨었는데 참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동료들 이제 나가는데 계속 그 노래 틀어놓고 그렇군요. 들어올 때 그래도 이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제 나중에 녹음해서 저희들도 한번 들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겨레 패가나라 훌라훌라 뭐 이런 거.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김진아 기자, 지금 국회 난장판이 된 국회 굉장히 초췌합니다. 오늘 얼굴 자체가. 와, 진짜 저 지금 위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 먹고 왔어요. 그래요? 진짜 어디가 좀 아파 보이는데 지금 출입 기자들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시간 같아요. 이쪽 회의장 저쪽 회의장.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퍼져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약간 분신술 쓰는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못 챙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출입한 기자가 넉넉하지 않으면 이거 다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국당에 점거하는 곳이 너무 많고 또 뭐 이사과, 의원과 또 뭐 아까 전에 체입의 의원실까지 그런 데까지 다 퍼져 있으니까 지금 정말 정신이 없죠. 상황이. 아, 오랜만에 보는 동물 국회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까지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정개특위 그리고 사개특위가 예정대로라면 오늘 열려야 되잖아요. 예, 25일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일정이 아직 시간도 안 나왔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개특위 이제 선거법 개혁안은 이미 심상정 의원이 냈고요. 어저께 냈는데 이제 문제는 공수처법이랑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회의 시간을 잡고 또 회의실을 또 예약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미정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 열리는 회의실, 사개특위 열리는 회의실 지금 다 점거 봉쇄 뭐 이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다 한국당 의원들이. 그럼 뭐 야외로 나가서 하면 안 됩니까? 꼭 회의실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도 격식을 갖춰서 그래야 또 이제 방망이를 두들겨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도 회의실은 필요하죠. 그럼 또 예전처럼 막 밤 12시까지 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새벽까지 서로 대치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저희 각오하고 있고요. 이제 집에 못 들어가는 각오. 이제 후배들한테 알아서 저녁 챙겨 먹고 이제 배달 시켜 먹고 뭐 준비하고 있어라. 저도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집에 간 적 있어요. 지옥 같은.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어디서 술 마시고 왔는 줄 알고. 이 정개특위에서요. 심상정 의원이 법안 발의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뭐 패스트트랙 지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조건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같이 해야 되니까 어느 하나만 할 수는 없죠. 상황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수처, 이 사개특위 쪽에서 넘어가야지만 선거제 그 개편에 동의한 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사개특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개특위에서 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순서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거는 동시에 회의 열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무난하게. 근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게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을 때 조건이 선거제 먼저, 그다음에 공수처 이런 식으로 검경 조정, 수사권 조정 이렇게 순서를 밟기로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선거제 개혁에는 보다는 이제 공수처를 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공수처가 안 되면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서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전망을 하기 어렵지만 까지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원래 국회는 시간을 지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자정까지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자정에서 넘겨서 조금 이제 앞뒤로 하면 되니까요. 오늘까지는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당이 저렇게 방해하기보다는 이제 막고 있으니까 뭐 점거 봉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습 논의해가지고 이제 회의실 잡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참 암담하네요. 지금 민주당은 분위기가 어때요? 민주당은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랑 이제 사개특위위원, 정개특위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관망 중이죠. 관망 중. 일단 국회에 다 모여라 이렇게 소집령을 내린 상황이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비상대기령 떨어져서 다 있어라. 모든 의원들이 무슨 상황이 터질지 모르니까 이제 한국당 의원들도 저렇게 이제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네. 호출하면 무조건 와야 될. 그래서 각자 의원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뭐 자정에 처리하겠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건 국회는 이제 25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25일이 11시인지 12시인지 9시인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항상 이제 관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시겠지만 자정에 처리하는 정도 많았기 많이 때문에 있었죠. 뭐 예상대로라면 그때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가장 특이라기보다 이 체입의 의원실이 굉장히 조금 뜨거웠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경찰까지 동원될 정도인데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체입의 의원실에서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체입의 의원이 9시부터 본인 의원실에 갇혀 있었고 9시부터요? 네, 9시부터 갇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들 한 10명 정도 거기서 이제 점거를 해서 이제 쇼파로 이제 의원 방을 아예 막아버렸고 쇼파로 방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열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그래서 그러니까 안에 그냥 갇혔네요, 말 그대로. 감금 상태였군요. 쇼파로 막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계속 갇혀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체입의 의원이 이제 112에 신고를 해서 오후 1시쯤에 이제 경찰과 이제 그쪽 이제 방호대원, 국회 방호대원이 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안 되다가 이제 체입의 의원이 이제 창문 틈 그리고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창문 밖에 이렇게 막 지금 상황이 어떻고요 하면 이제 기자들이 멀리서 이제 듣고서 이제 막 치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결국에 안 돼서 이제 창문을 깨서 나가 보겠다 해서 담요까지 깔았습니다. 거기 이제. 밑에 실제요? 밑타라기보다는 바로 옆에 이제 혹시 모르니까 옆으로 이동해야 되니까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깨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한국당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것까지는 그렇죠. 그게 그것보다 이제 나가서 이제 한국당하고 몸싸움도 하고 이제 말싸움도 해야 되는데 창문까지 깨면은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이만희 의원이 이제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합의해서 이제 나갔죠. 여기까지. 조수원 기자 어떻게 보세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저는 오늘 요거 저희 그 엠빅 뉴스라고 저희 이제 디지털 뉴스에서 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거는 돌아가신 두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고 이주일 선생님. 네네. 이주일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 정계에 좀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할 때 무슨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그 당시에 4년 동안 코미디 잘 배우고 갑니다. 기억납니다.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코미디를 해버리니까 더 잘하고 있어서 그걸 하고 그 고 신해철 형님. 이 형님이 이제 예전에 그 발표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2004년도에. 어떤 거였죠? 아들아 정치만은 하지 마. 이 노래 되게 재밌어요. 이게 국회의원들 쌈박질하는 그걸 가지고 만든 노래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가사가 뭐 그런 거예요. 뭐 비싼 밥 먹고 맨날 쌈박질하고 뭐 이런 건데. 2004년에요? 그 넥스트 앨범. 넥스트 앨범에. 그래서 그 노래가 오늘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들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한 두어 번 듣고 왔습니다. 두어 번. 비 오는 날 참 씁쓸하게.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오랜만이긴 한데 어제도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봤어? 봉쇄라고 하는 고전적 방식을 동원을 해서 의원을 감금을 하고 창문 틈 사이로 백브리핑을 하고 이제 저희도 기자들이 모여 있는 편집국 기자들이 모여 있는 영상에 올라오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다급하게 이제
그 야당 이제 말진이라고 부르는 네, 말진. 이제 기자가 뭐 지금 창문을 깨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취재방에 올리니까 뭔가 좀 아직도 국회가 그렇죠. 이 수준이다. 10여 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팩스가 오랜만에 되게 중요한 의사 수단으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네, 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요. 저희들 광고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김진아 기자, 국회에서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오셔서 약까지 드신 김진아 기자, 조승원 기자 그리고 김한 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우드으로 듣던 노래하자. 사우드마우드 난 락앤롤. 남들은 사우드 쥐어 듣던 난 춤추자. 사우드마우드 난 락앤롤. 남들은 사우드으로 듣던 노래하자. 사우드마우드 난 락앤롤. 남들은 사우드. 네, MBC 조승원 기자의 추천곡이었죠. 넥스트의 아들아 정치만은 하지마. 노래를 정말 듣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틀어주네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전체는 못 듣고 미리 듣기처럼 짧게 듣고 왔습니다. 그 정치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가처분 신청이 뭐 오신환 의원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이거 전망은 어떻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오신환 의원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 냈고요. 낸 것까지 확인했고, 네.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오신환 의원은 다시 이제 사개특위 위원으로 된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근데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설마 되겠냐, 네. 안 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좀 강하더라고요. 네.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입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그거 잘못됐어, 아니면 뭐 맞아,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부딪히는 일인데 네. 그렇게까지 이제 뭐 헌재라든지 할 수는 없을 거다. 분위기를 읽어보면 네. 그러니까 뭐 되겠냐고서 자신을 하는 좀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예요. 뭐 오늘 밤까지 패스트트랙 어떻게 처리가 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진아 기자님 어쨌든 밤까지 새벽까지 좀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한 기자 얘기로 넘어갈까요? 이 조두순 얼굴 공개 이건데요. 어제 MBC 프로그램 실화 탐사대에서 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동안 조두순 신상이 공개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조두순 얼굴 왜 공개가 안 됐던 거죠? 그 조두순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 그 일정 요건 아래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이제 특정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네. 특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8조 2의 조항인데 이 조항이 없었었기 때문에 조두순 얼굴이 공개가 안 됐었고 제가 그 무렵에 이제 기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개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강력 사건에서 그때 그 논의가 한참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그 범행 수단이 뭐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제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에 네. 뭐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경우에 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법조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규정이 만들어졌죠. 네. 여러 가지 이게 그럼 2009년부터 결국은 시작된 건가요? 2009년에 그 강호순 연쇄살인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계기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어요.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법으로 이 부분을 규정을 해야 되는 거냐, 네. 뭐 이 부분에 논란이 뜨거웠고 양쪽의 주장이 모두 합리성들이 어느 정도의 그 합리성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범들에 대한 시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고 재범이라든지 출소했을 때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분노와 공포감과 법이 보호하고 있는 원칙은 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얼굴을 공개를 했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무엇이냐. 네. 그리고 또 하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법적인 형사소송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네네. 아직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얼굴을 공개해버림으로써 행여라도 그 죄가 아닐 경우에 만에 하나 그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뭐 이런 쟁점들이 이제 좀 충돌을 하는데요. 강호순 살인 사건 때 워낙에 이 사건이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갖고 네. 그런 논의들이 이제 좀 뒤로 밀리고 그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이런 게 사회적인 합의, 공감대에 기초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워낙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언론사들마다
사실 이거 고민이 깊잖아요. 얼굴 네. 공개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예전엔 기준 없을 적에는 이 언론사에서는 공개하고 저 언론사에 공개 안 하고 그래서 헷갈렸었거든요. 네. 지금도 내부적으로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경찰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과거만큼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조두순 얼굴 공개 같은 경우에는 뭐 MBC에서 공개한 걸 MBC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네, 사실 네. 굉장히 좀 논쟁적 인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부분과 법률을 정해진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좀 넘어서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이 출소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높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임박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얼굴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인데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요. 네. 강력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언론이 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본질,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네.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확 눈길을 잡아 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리고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 포털체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선정성이나 그 범죄의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좀 피해 갈 수 없는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 기자 보시기에는 기준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기준 정도면 괜찮다 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 정답이 딱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근데 결국 고민해야 될 거는 보다 중요한 사회적 원칙이 뭐냐일 텐데 사실 이제 뭐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는 게 구체적으로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 거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걸 함으로써 그 중요한 법적 원칙에 예외를 두는 거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 그 범죄와 직접 상관이 없는 피의자의 가족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호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범죄자의 인권만 얘기하냐 또 이런 그렇죠. 반발에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네.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조수원 기자는 2008년에 어디 계셨어요? 혹시 또 계속 사회부인가요? 아마 그랬을걸요. 조두순 관련해서는 특별히 기억 남는 건 없으십니까? 뭐 숨겨놓은 수첩이랄까 그런 건 없으시고? 그건 없는데 이 조두순 사건 자체만 얘기하면 네. 이 신상 공개를 떠나서 네네. 사건 자체만 생각하면 이거는 경찰, 검찰,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경찰의 기소부터 잘못됐고 왜냐하면 심신미약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심신미약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판결도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심지어 그 판결하신 그 부장판사가 지금 53살인가 되셨을 거예요. 네, 그분이 네.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했더라고. 근데 거기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그 아픈 판결이었다. 후회하는 네. 그게 12년 나왔잖아요. 12년. 네, 네, 근데 네. 상식적으로 그런 사건에 12년이란 게 너무 형량이 국민 법감정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낮잖아요. 너무 낮았다. 근데 그거는 근데 그 자기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얘기는 기소 자체가 심신미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온 걸 갖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판사가 뭐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에서만 판사는 그렇죠. 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해서 심신미약이 우아하게 심신미약이지 그때 뭐 술 취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치감경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력범죄에서 항상 논란이 문제예요. 돼요. 네. 주치감경과 그러니까 술에 취했으니까 그 범죄 혐의를 좀 이제 누그러뜨려 주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성폭행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장 등장하는 논리고 그러니까요. 이 심신미약 상태도 이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항상 이제 뒷전으로 밀리고 그 범죄자 얼굴이나 좀 보자 네. 뭐 이 이제 심리가 앞서게 되죠. 전 개인적으로는 심신미약 한마디로 술 때문에 그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또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반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술을 마셨으니까. 결국은 징역 12년. 그래서 2020년에 출소를 하는 거 내년인가요? 내년 12월 31일로 제가 알고 12월 30일 예, 있는데 12월 31일인가요? 13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계속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누구가 보더라도 형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출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두순이 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내가 몸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있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해서 나가서 뭔가를 보복하겠다.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조두순 출소에 대한 공포감들이 상당히 퍼져 있는 거는 맞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반영을 해서 이른바 이제 조두순법이라고 부르는 네. 1대1 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로는 이 이제 시민들의 공포가 사실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실화 탐사대를 보면 제작진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을 만났는데 그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15년, 20년 살고 나와 70살이 되더라도 교도소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때 봅시다. 조두순이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범죄자들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사회부에 또 계시고 실제 피의자들 만나보면은 별 사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 보여요. 조성원 기자. 아니요. 근데 네. 협박 받는 경우 왕왕 있죠. 취재 중에도 그렇고요. 네, 취재 중에도 그렇고 뭐 왕왕 있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왕왕 있죠. 그리고 기자도 인간인지라 그 고발 보도하고 나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좋지 않고 굉장히 마음 아플 때도 많고 그래요. 근데 협박도 많이 받죠. 이게 상당히 기자들한테는 이게 트라우마예요, 사실은. 인생 길다 이런 얘기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주 구체적인 협박은 아니었고. 그 범죄자 뭐 피의자한테요? 네, 그러니까 취재하는데 뭐 김 기자도 오래 살고 나도 오래 살고 인생 길다고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방송 끝내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김학의 사건.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 김학의 사건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수원 기자, 이 아이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오늘 고 장제현 씨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수원 기자도 또 여기 취재 파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좀 사건 조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슈를 좀 바꿨습니다. 김학의 사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윤중천이 다시 나왔던데. 네, 윤중천 씨 오늘 다시 소환했는데 지난번엔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입을 열었다 그래요. 오늘은요? 네, 오늘은 입을 열어서 뭐 술술 얘기하는 것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검찰도 지금 밤늦게까지 지금 오늘 조사를 할 만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제 오늘 조사의 초점 중에 하나는 뭐 뇌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그 성범죄 의혹, 그 새로 나온 성범죄 의혹 동영상 캡처 사진, 좀 말이 기네요. 네, 동영상을 찍은 사진. 네, 김학의의 성범죄 의혹을 의혹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의혹 그 동영상을 그 캡처한 사진, 이걸 아마 이제 집중 추궁한 걸로 좀 보입니다. 그거는 별장이 아니라 오피스텔 사진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별장에서 찍힌 그 노래방 그 마이크 들고 있는 그 사진 말고 피해 여성의 그 오피스텔 윤중천 씨가 마련해준 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 오피스텔 오피스텔 내에서 촬영된 동영상 그거의 사진이죠. 근데 여기 보면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등장을 하는 사진인데 이미 이 피해 여성은 자기 진술을 했어요. 검찰에 2번 나와서 2번 다 동일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최근에 진술해서 그 여성 자기 맞고 그다음에 남성 2명은 김학의, 윤중천이다라고 이미 진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공소시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제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일제 이제 뭐 MBC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다라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어제 이제 한 번 또 춤을 췄어요. 어떻게요? 어제 뭐 기사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일제히 아마 모든 언론사가 거의 보도를 했죠.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처벌 힘들 수도 있다. 이걸로는 증거 채택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쭉 나갔어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하루 만에 다시 이게 뭐 결정적 물증이라 그랬다가 또 이게 결정적 물증이 아니라고 했다 반전이 거듭되길래 오늘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그 검찰 내부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약간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이게 결정적 증거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게 기사를 흘렸냐면, 얘기를 흘렸냐면 이게 형사소송법의 그 공소시효를 보면 지금 얘기되는 혐의가 지금 특수강간죄잖아요. 근데 이 특수강간죄가 그 2007년도까지는 공소시효가 징역 10년이었어요. 10년. 아, 지금처럼 15년이 아니라 10년이었군요. 그러니까 징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년 공소시효가 10년짜리. 10년짜리. 그러니까 10년 전 범죄는 이제 처벌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있어서 2007년 12월에 공소시효를 늘려요. 15년으로 늘려요. 15년으로 늘렸는데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성범죄 의혹 동영상 사진이 하필 언제 촬영 시점이 특정이 됐는데 언제냐면 2007년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라고 말씀하신 게 왜 그런지 알겠네요. 2007년 12월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촬영된 동영상의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이후였다면 처벌이 가능해요. 이게 법적 증거가 돼요. 근데 10년 이제 2007년 11월 영상이기 때문에 딱 한 달 차이로 공소시효가 10년짜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딱 한 달 차이로. 그래서 참 그런 논리로 아마 이거는 만약에 이게 김학의가 맞고 윤중천이 맞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그 결정적인 물증이 안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그게 오로지 공소시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겁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로 채택하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결정적 증거를 할 수 없다. 시기상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무슨 반전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어떻게 달라요? 이게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가 10년, 15년 이렇게 돼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볼 때는 다행스럽게도 성폭력 특별법 있잖아요. 이거 제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폭력 특별법을 보니까 이거 제가 법률을 아예 가져왔어요. 이거 법률을 가져왔어요. 아예 한 페이지를 뽑아오셨어요. 21조 2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0년 연장. 10년 연장. 그러면 그때 기준이었다고 하더라도 20년이 되는 거예요? 20년 되니까 충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7년 11월이라 하더라도 벌써 이 성폭력 특별법 21조 2항에 의거해서 공소시효를 넉넉하게 이미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있죠. 그러면 이 사진이 원본이어야 돼요. 원본이어야지. 근데 원본이어야 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게 그 촬영 시점까지 2007년 11월로 특정된 걸로 봐서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이미 나온 거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이거는 원본으로 볼 수 있다. 아 그래요? 원본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충분히 이거는 수사 가능하고 이걸 가지고 증거로도 채택할 수 있다라는 게 법조계의 상당수 의견이고 제가 오늘 취재기자하고 법조 나가는 또 유능한 기자 한 명이 있어요. 취재기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친구도 똑같은 의견이더라고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 수사를 하는 이제 팀들이 자기네가 공표한 게 아닌, 그러니까 자기네 쪽에서 나온 게 아닌 어떤 증거가 언론이 결정적 증거라고 쓰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자기네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결정적 증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수사가 안 되면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 니네 다 언론에 보도됐는데 왜 수사 못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한 게 김한 기자가 말씀하셔서 잘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게 이게 지금 검찰이 이런 얘기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모르지 않는데도 이렇게 어제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한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살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원래 수사라는 게 정말 결정적 증거 나왔다. 이제 막 수사 급물살이다 하는데 결과가 지지부진하면 더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엄살 피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울 수 있어. 잘 안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런데 나중에 짜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그렇죠. 각광을 받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검찰이 좀 엄살 작전을 부리는 것 같고. 근데 엄살을 부리다가 계속 그 엄살에서 끝날 것인지, 엄살 부리다가 진짜 터뜨릴 것인지 그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증거들은 이제 뭐 효력 있잖아요. 이제 이 효력 부분이 좀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아까 좀 말씀했다시피 이제 전 경찰 수사팀 팀장님이셨죠. 제가 한 4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통화를 해서 이 부분도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공소시효 뭐 이런 논란 다 떠나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뭐 물증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동안 돌이켜 생각해보면 김학의, 윤중천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어. 끊임없이. 처음부터 김학의한테는 윤중천 알아 그러니까 모른다. 윤중천한테는 김학의 알아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에는 하기영인데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오고 모든 걸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다 부인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이런 그 영상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사진들이 이들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증거, 정황상의 증거,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탄핵하는 증거는 될 수 있다. 반증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의미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면 그때 경찰에서 그러면 윤중천 조카를 좀 압수수색을 해서 네. 지금 나온 이 사진 네. 왜 그때는 못 찾아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그것도 좀 이유가 있더라고.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검찰이 너무 영장을 기각을 많이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계속 기각했다는 압수영장 넣으면 기각 영장 올리는 대로 다 기각을 해서 맞아요, 자기네 수사팀 내부에서 네. 야 이거 어차피 올려봐야 네. 또 검찰이 기각할 텐데 수사 방해할 텐데 네. 그래서 그 영장을 치질 않고 하다 보니까 그때 확보를 못했다 이런 또 뒷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승원 기자, 김진아 기자 그리고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